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남경태 선생님의 종횡무진 서양사 두 번째 권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자본주의의 출범이란 챕터고요. 153쪽입니다. 소제목은 국부의 탄생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17세기 전반부는 역사상 유례없는 전란의 시대였다. 그 죽음과 파괴, 혼란은 어떤 의미였을까? 배고프면 단결하지만 배부르면 분열하기 마련이다. 빵 덩어리가 작을 때는 그것을 키우기 위해 힘을 합치지만 먹을 만큼 커지면 거기서 각자 제 몫을 더 차지하기 위해 싸운다. 17세기 전반의 유럽이 대체로 그런 상황이었다. 아메리카의 발견으로 부를 쌓은 에스파냐의 합스부르크 가문이 서유럽의 패권을 꿈꾼 것이나 조금 일찍 영토 국가의 개념을 깨우친 프랑스가 동부 알자스 로렌의 영토를 노리고 30년 전쟁에 개입한 것이나 엘리자베스 시대의 번영을 계기로 한껏 커진 국력, 구체적으로는 과세권을 틀어지기 위해 영국의 왕과 의회가 싸운 것이나 모두 배고픈 시절에는 생각지도 못한 행동들이었다. 신성의 외피를 두르고 시작한 전쟁들이 막상 전쟁이 진행되면서 모두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으로 바뀐 이유는 그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17세기의 30년 전쟁과 영국 내전은 서유럽이 근대사회로 접어드는 데 따르는 진통이었고 어찌 보면 근대로 들어가는 입장료였다. 그 전쟁들을 촉발시킨 원인이 되는 서유럽의 부는 어떻게 형성된 걸까? 그 단초는 대항해 시대에 생겼다. 이 시대의 동양과 아메리카에서 에스파냐를 통해 유입된 물자들은 향료나 금, 은처럼 현금과 다름없는 것들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옥수수, 감자 같은 새로운 농작물, 설탕, 차, 염료, 가죽, 목재, 소금, 수산물 등 극히 다양한 생필품이었다. 특히 동양 항로를 장악한 포르투갈은 총포를 내주고 물자를 교환하는 경제적 무역이 그쳤지만 신대륙을 정치적으로 정복한 에스파냐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현지의 물자를 빼앗았다. 게다가 풍부한 노예의 노동력이 생산한 농업 생산물이 서유럽으로 대량 유입되었으니 서유럽이 부자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판이었다. 특히 합스부르크가 여기저기 전쟁을 벌이면서 흥청망청 돈을 쓴 것은 서유럽 지역 전체로 보면 부의 국제적 재분배를 대신해 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절대주의의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려면 관료와 상비군이 있어야 했고 그 밖에도 국가 기구들을 운영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 재원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이다.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국가의 부를 단기간에 크게 늘릴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의도에서 서유럽 각국은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군사 부문에 투입했는데 이는 말하자면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투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방식에는 엄연히 한계가 있다. 아무 나라나 먹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 부유한 나라를 정복해야 한다. 그런데 부유한 나라는 힘이 세다. 따라서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쟁이 아닌 다른 방식도 필요했다. 그래서 각국이 주목한 게 바로 무역이다.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면 국가의 부가 쌓인다.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증대하려면 관세의 장벽을 높이 세워야 한다. 수출 증대와 보호 관세를 내세우는 이 무렵
서유럽 각국의 정책을 중상주의라고 부른다. 이제 국가는 정치의 주체만이 아니라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의 주체가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개념이 탄생했다. 바로 국부라는 개념이다. 이 국부의 개념은 곧이어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체제를 가능케 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이라는 책을 쓰게 된다. 자, 157쪽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바람이라는 소제목입니다. 그런데 중상주의에는 문제가 있다. 우선 보호 관세가 재구실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그것은 바로 국내 산업이다. 수출할 물건이 없는데 수출에 집중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내에 어느 정도의 산업 기반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중세 말기부터 번영하기 시작한 자치도시들의 새삼 눈길이 같다. 상업과 무역은 잘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물자를 유통시키는 것일 뿐 생산과는 무관하다. 그러므로 어디선가 이득을 보면 반드시 그만큼 어디선가 손해를 보게 마련이다. 즉 부가 외부에서 추가로 유입되지 않는다면 총체적인 부의 증가는 없다. 그래서 13세기 이탈리아 자치도시의 상인들은 자체적으로 생산 시스템을 마련한 적이 있었다. 수공업자에게 미리 돈과 원료를 주고 물건을 제작하게 한 뒤 그것을 가지고 상업과 무역을 전개하는 방식인데 이것을 선대제라고 불렀다. 부의 생산을 국내적으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발상은 배울 수 있다. 게다가 중세의 그런 실험을 통해 시장을 위한 생산이라는 관념이 충분히 무르익었다. 그런 발상과 관념이 낳은 새로운 제도가 바로 자본주의다. 자본주의적, 자본가적 생산이라는 용어는 19세기 칼 마르크스가 처음 사용했고 생산과 분배를 포괄하는 경제제도라는 의미로서의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20세기에 들어서야 사용되지만 자본주의의 발상과 관념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싹텄던 것이다. 변화의 바람은 중심이 아니라 변방으로부터 온다. 그럼 그 변방은 어딜까? 바로 중세적 전통이 가장 약한 곳이다. 기도하는 사람, 성직자, 지배하는 사람, 영주, 싸우는 사람, 기사, 일하는 사람, 농노가 명확히 나뉘어 있던 중세 사회의 전통에서는 모든 개개인의 신분에 의해 규정된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신분제를 더욱 부추긴 게 종교의 굴레다. 현세에는 오로지 신앙만이 중요할 뿐 세속적 삶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세를 부수는 또 하나의 망치,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이유는 거기에 있었다. 루터의 사상보다 칼뱅주의가 훨씬 중요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 칼뱅주의는 현세의 세속적 삶이 신앙과 무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내세를 보장받는 척도라고 가르쳤으니까.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여기서 어디서부터 등장할 수밖에 없는지는 자명해진다. 자본주의의 발생에 필요한 적당한 부를 가지고 있고 중세의 종교적, 신분제적 굴레로부터 자유로운 곳, 바로 영국이 그곳이다. 영국은 에스파냐를 물리치고 최대의 해상무역 국가로 발돋움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이루기 위한 재정적 자격을 구비했고 비록 카톨릭 냄새가 짙지만 일찍부터 영국 국교회로 종교 독립을 이룸으로써 종교적 면허도 땄다. 게다가 영국은 대륙의 봉건제가 그다지 강력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곳이었으므로 신분적 굴레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웠다. 15세기 말부터 17세기 전반까지 영국 각지에서 일어난 인클로저 운동은 바로 그런 영국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원래 이 운동은 공동체적 굴레에서 벗어난 농민들이 효율적 농사를 위해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토지를 교환하고 소유하는 평화로운 과정으로 시작했다. 농민들의 토지 구획에서 힌트를 얻은 봉건 영주들이 농민들을 폭력적으로 몰아내고 농민들의 울타리 대신 자신들의 울타리를 두르면서
인클로저 운동의 취지가 변질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본주의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것은 취지의 변질이라기보다 혁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영주들의 의도는 바로 이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대신 양들을 길러 당시 첨단 산업이던 양모 가공업의 원료를 대기 위한 데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으니 자본주의의 초기적 단계에 속한다. 자, 다음으로 161쪽 세계의 정복을 향해라는 소제목입니다. 영국보다 먼저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것은 네덜란드였다. 영국이 엘리자베스 시대의 번영을 이어가지 못하고 내전의 도가니에 휘말려 있는 동안 네덜란드는 에스파냐에서 독립해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순식간에 최대의 무역국으로 급성장했다. 네덜란드는 원래부터 텃밭이던 발트해와 북해의 무역뿐 아니라 예전보다는 많이 쇠퇴했지만 아직 짭짤한 수익을 낳는 지중해 무역, 게다가 대서양 항로까지 지배하게 되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영국이 등장했다. 조선력과 해운력에서는 그 이전부터 영국이 네덜란드에 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가 장기로 삼고 있는 모직물 공업은 바로 영국의 주력 산업이기도 했다. 무역과 상업만으로 승부하는 중상주의 경기에서는 무승부지만 산업적 생산력을 필요로 하는 자본주의 경기에서는 영국의 잠재력이 훨씬 컸다. 청교도 혁명으로 권력을 장악한 크로멜은 네덜란드를 따라잡기 위해 1651년에 새로운 항해 조례를 제정했다. 그 주요 내용은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산출된 물건을 영국이나 영국 식민지로 운송할 때는 영국의 선박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네덜란드를 겨냥한 조치였다. 항해 조례에 따라 곳곳에서 네덜란드 상선들이 영국 군함에 검문을 당하는 사태가 일따랐다. 결국 전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1652년부터 2년간 양측은 전쟁에 돌입했다. 육전이 없고 해군끼리의 전쟁이었으므로 그렇게 치열하진 않았고 이내 양측이 강화 조약을 맺고 끝냈으나 누가 보아도 영국의 승리임은 부인할 수 없었다. 17세기 후반부터는 프랑스가 해외 식민지 건설에 뛰어들면서 영국과 프랑스의 대결이 더 중요해졌다. 이제 영국은 에스파냐의 뒤를 이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명성을 물려받고 세계 진출의 선두주자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대항해 시대에는 식민지에서 필요한 물자를 들여오는 게 중요했지만 자본주의 시대에는 무엇보다 시장이 가장 중요했다. 따라서 에스파냐는 식민지에 대한 철저한 척취를 통해 단기간에 단물을 빼먹는 방식을 썼지만 영국은 식민지를 장기적이고 다목적적인 용도로, 즉 원료 공급처인 동시에 수출품 시장으로 이용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지배가 필수적이었다. 에스파냐는 식민지의 원주민 국가들을 한번 휩쓸어 정복하는 것으로 끝냈고 또 그것으로 충분했으나 영국은 식민지의 본국과 어울리는 정치행정 구조를 갖추어 놓고 장기적으로 경영하려 했다. 가장 대표적인 영국의 식민지는 서쪽으로는 나중에 미국이 되는 아메리카였고 동쪽으로는 19세기의 칼라일이 셰익스피어는 인도와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한 인도였다. 전 유럽의 근대국가 체제를 확립시킨 30년 전쟁은 알고 보니 사태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여기까지가 28장 자본주의의 출범이란 챕터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짧죠? 다음 시간에 29장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